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39조 4,821억 원으로 나타나며 역대 최대였던 2월 대비해서도 77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저축은행 등 다른 이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대출을 조이면서 카드론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최근 카드론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의 평균 카드론 금리는 14.44%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반도체와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3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늘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대비 11.1% 늘어났습니다. 종목별론 반도체가 43% 늘며 선두를 유지했고 최근 2달 연속 내리막길을 가던 승용차도 12.8%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2만 2,605가구로 전월보다 67%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지방에서 14,319가구가 입주해 수도권보다 더 많습니다. 도시별로 보면 경기도가 5,675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2,563가구로 서울은 입주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소상공인시장공단은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 전기 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 후 비용을 지불하는 비계약 사용자, 이둘 모두 기한을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국세청 부가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면서 국내 방산 산업의 성장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정부는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 올해 방산 수출에 무역금융 10조 원을 투입하고 첨단 방산 소부장 R&D, 이 연구 개발에 4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선 동남아와 폴란드를 넘어서 중동, 남미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K방산, 그 현황, 수출, 전망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세계 각국은 기술 패권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 기술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방위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이 그 우수한 성능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수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방산 협력은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 후속 군수 지원, 공동 연구 개발, 교육 훈련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나아가 국방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김관용 이데일리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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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최기일 교수님, 우리 국민분들 아니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진짜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이 K방산 진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 막 4대 강국, 이 안에 정말 도전 가능한 거야? 이런 것과 함께 올해 수출 목표가 200억 달러 막 얘기했었잖아요. 이 20조 원이 넘는 그런 액수인데 이걸 정말 도달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전망도 함께 좀 해주시죠. 예. 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들께서 일반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외신에서도 예.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의 이러한 명품 무기 수준을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방위산업 위상이 예. 이제는 자유진영의 무기고다. 그러한 또 찬사를 보내기도 했고요. 예. 사실상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발발된 예. 이러한 어떤 전쟁 특수의 영향도 가장 컸지만 네. 사실 우리의 이러한 가성비 높은 이제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뛰어난 무기 제품에 대한 신뢰도, 우수성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제는 납기 이행에 대한 신속한 납기 이행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음으로써 이 삼박자가 네. 고루 갖춰지면서 예. 전 세계의 많은 국가로부터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러한 무기는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나 또는 제품 우수성으로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 이러한 가성비 높은 경쟁력과 더불어 그리고 신속한 납기 이행에 대한 계약 이행 수준 그리고 여기에 더 이제 한편 정부의 이러한 체계적인 육성 지원 정책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제 반영이 된 그러한 종합적인 결과물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국 이래로 역대급 방산 수출을 우리가 기록을 했는데요. 2022년에는 우리가 170억 불,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제 140억 불을 달성하면서 예. 2년 연속 전 세계 글로벌 탑 10에 무기 수출 국가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연평균 150억 불 이상이라고 하는 예. 그런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정말 한번 퀀텀 점프를 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2022년에. 사실은 2020년 이전까지는 예. 우리 방산 수출 규모가 이제 30억 불 내외 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에 이제 우러 전쟁 발발과 더불어서 우리가 일종의 그런 전쟁 특수를 맞이하면서 네. 새롭게 전 세계 무기 시장으로부터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그러한 계기가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사실 이러한 방산 수출에 대한 성장이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좀 내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좀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차 K방산은 앞으로가 더 주목이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K방산의 초호황기에 접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김 기자님. 이게 모든 산업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수하다가 수출하고 기술력 되면서 확 시장이 열리는 우리 K방산도 딱 그런 모양새를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우리 많은 수출을 했었고 지금 현재 시각 루마니아 대통령이죠. 요한스 대통령이 아마 방한을 한 것 같은데 여기 관련해서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루마니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루마니아도 이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이 러시아하고 흑해를 사이에 두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예. 근접해 있고 네. 또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맞닿고 맞닿고 있는 있고. 상황이어서 네. 이제 그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루마니아가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한 2% 수준에서 이걸 2.5%까지 올려서 예. 우리 군 현대화를 하겠다. 예.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루마니아가 이제 예전에 독자 개발한 이 비조놀이라는 전차가 있었어요. 네. 비조놀이라는 전차가 있었는데 이게 1980년대부터 생산되다 보니까 현재에서 운용하기는 조금 노후화됐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 300대 정도의 전차를 새로 구입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적으로 이제 50여 대를 먼저 미국산 에이브럼스 M1, A2라고 하는 미국산 전차를 일단 우선적으로 계약했나요? 선정을 했고 예. 선정을 했고 이제 나머지 250
50대를 두고 이제 우리 한국과 독일 뭐 이런 데가 싸우고 있는데 예. 주요 지금 경쟁 이제 모델이 우리 K2 전차하고 독일 레오파트 2A라고 하는 이 전차가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지금 뭐 수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게 시장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자주포 사업도 있는데 이 자주포 입찰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일하고 튀르키예 업체들하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취재를 좀 해보니까 사실상 거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수주 됐다, 뭐 이런 뭐 자주포요? 얘기들도 예. 들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미 예상 그 계약 대수까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가 도입할 K9 자주포가 네. 54문이다. 그리고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36대다. 오. 그래서 이게 수출이 되면 수주 계약이 되면 1조 4천억 규모가 된다. 예.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루마니아가 최근에 이제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국가들의 K9 유저 클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여기에 루마니아가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 특히 이 유저가 현재는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K9 유저 클럽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5개 국가가 있는데 예. 루마니아 역시 여기 가입해서 서로 무기 체계를 운영하고 서로 훈련도 하려 그러면 상호 운영성이 중요한데 네. 아마 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또 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장갑차 사업도 또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네네, 네. 우리 지금 하나가 만든 레드백 수출형 장갑차가 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예. 또 LIG 넥스원이 만든 뭐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도 루마니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역시 한 54기 정도를 도입을 예.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루마니아가 제2의 폴란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최기혜 교수님, 루마니아 지금 요하니스 대통령 왔어요. 와가지고 방한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차하고 자주포 정도까지는 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앞서 김 기자님 예. 말씀해주신 대로 뭐 시장의 반응이나 그다음에 업계에서도 지금 굉장히 낙관적인 상황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25일까지죠. 나흘간 방한 예정인 이제 방한 중인 네, 방한했습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예.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이러한 구체적인 무기 수출 그리고 우리 수주의 정확한 그런 규모나 이런 네. 것들이 사실 이러한 무기 거래는요 국가와 국가 간 그러니까 즉 G2G 예. 이제 정부와 정부 간의 국가의 어떤 외교 동맹 예. 국제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호할 때 근본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기간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서 아마 구체적인 그러한 무기 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발표가 될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사실 루마니아의 이 수출에 대한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이미 점쳐진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은 좀 일종의 엠바고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 아마 구체적인 그러한 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예. 사실 이러한 폴란드발 대규모 방산 수출이라든가 예. 그리고 루마니아가 우리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갖는 배경은 네. 바로 2022년 우러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지도를 보면요. 우크라이나 북부에는 북서부 지형이 있죠. 예. 그 지역에 이제 폴란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남부 지역에는 루마니아가 있습니다. 예. 국경을 맞닿아 놓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사실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은 우크라이나 옆에서 인접 국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네. 상황 속에서 불똥 사실, 튀겠죠. 네, 굉장히 그 현지의 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예. 폴란드나 루마니아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자국의 군사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이 좀 급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또 나토 회원국이죠. 네. 근데 이러한 나토 회원국들조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군사력과 국방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루마니아 대통령 가고 나서 뭐 좋은 소식은 안 들겠죠. 있을 때 보통 사인을 하겠죠. 예, 아마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수출 낭보를 우리 국민들께서 네. 이번 그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기간 중에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폴란드 차관단도 다시 온다. 실은 이 물꼬가 팍 터졌던 게 폴란드 대거 수출이었었잖아요.
한 번 더 2차 수출도 좀 폴란드 쪽과도 좀 저희가 좀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뭐 이번 주가 말 그대로 방산 위크 같은 예, 뭐 이런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상황인데요. 네. 오늘 어저께 왔습니다. 우리 예. 폴란드 국방부 차관과 이미 왔군요. 예, 국유재산부 차관 예. 그리고 폴란드 안보실 부실장 그리고 군비청 뭐 이렇게 총 20여 명 규모가 이제 왔는데 예. 작년 12월에 폴란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이 같은 고위급 인사가 방한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 아마 실질적인 2차 계약, 우리 폴란드 1차 계약은 체결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2차 계약은 아직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본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네네네. 구체적인 방안을 아마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 한국에 체류하는데요. 오, 예. 우선 방위사업청장과 조금 전에 만나서 예. 방위사업청장과 만나서 폴란드 신정부도 한국과의 방산협력 계속 기대한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그 방위사업청장 부분 잠깐만 좀 설명해 주세요. 정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그랬잖아요. 새로운 정부는 우리와 막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괜찮습니까? 사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예. 이전 정권이 해온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수밖에 예. 없는데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런 일환으로 아마 재검토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 국내 상황과 또 우리나라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 금융 지원의 한계 등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동안 예. 뭐 협력이 조금 좀 미뤄져 왔는데 예. 사실 이같이 대규모의 무기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기 내에 납기할 수 있는 국가가 몇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몇십조 규모로 체결한 이 협력을 이미 네.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아마 우리 정부를 좀 압박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 아닐까라는 네. 게 네. 우리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네. 업계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하게 되면 30조 원 규모입니까 최대? 아, 예, 그렇습니다. 1차 규모가 10몇 조 원 규모였는데 이번에는 최대 40조가 넘을 것 40조 같습니다. 넘을 수 있는. 40조가 넘을 것 같은데 이 2차 물량이 굉장해서 예. 여기에는 이 계약까지 체결되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현지 기업들과 같이 손을 잡고 새로운 할 정도로. 새로운 미래 무기 체계도 개발하는 계약까지 등등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계약 규모가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 루마니아까지 이제 저희의 수출길이 좀 열린 부분이 있는데, 자, 최기호 교수님, 지금 가장 뜨거운 화약고는 중동이죠. 이란, 이스라엘, 이란. 중동 쪽으로의 저희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결국 좀 여기를 뚫어야 우리 K방산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무기 구매 국가에 이제 큰 손 반열에 있는 나라들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중동 지역 국가들이 많습니다. 예.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예.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예. 나라들이요. 예.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이 무기 구매의 가장 큰 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프리, 그러니까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매년 전 세계 무기 수입 국가와 수출 국가의 순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무기 수입 국가의 이제 과거에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무기 수입을 많이 하다가 네. 최근에 인도가 그래, 1위에 인도예요?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요. 예. 2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3위에 카타르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무기 수입 국가 단연 1위에 항상 이름을 올리다가 예. 인도의 이런 비약적인 약진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 여튼 지금 중동 국가의 이러한 무기 수입 규모나 이러한 추세를 보아할 때 우리 K방산의 앞으로의 어떤 방산 수출에 있어서 예. 주요 수출 권역별 또는 수출 국가별 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국가는 단연 중동 지역 중동부터. 국가들이 되겠다. 예. 뭐 사실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수출 권역 내지는 수출 국가들을 보면 유럽도 사실 서유럽으로부터 북유럽, 동유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서유럽 지역은 사실상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뭐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북유럽 내지는 동유럽 지역의 유럽 지역들을 좀 타깃화해서 네네. 우리가 좀 그렇게 공략을 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미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는 항상 동남아 지역 네. 그리고 뭐 일부 아프리카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을 또 우리가 또 매력적인 네. 방산 수출 지역으로 또 우리가 접근을 해왔는데 중동의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리고 뭐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은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서 전운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작년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도 있었고 터졌죠.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도 지금
보복, 전면전에 재보복 뭐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확전 양상으로 갈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 중동 지역 국가들도 자국의 어떤 안보 상황이나 이런 위협에 의해서 예. 군사력과 국방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이러한 가격 경쟁력이나 예. 제품 우수성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신속한 납기 이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사실상 중동 지역 국가들이 이러한 중동 지역에서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K방산을 주요한 매력적인 어떤 그러한 무기 그 구매 국가로서 이제 무기 수출 국가로서 예.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중동이 블루오션이긴 한데 근데 약간 짧은 질문으로 앞서 1위가 인도잖아요. 인도는 지금 왜 저렇게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거죠? 인도도 이제 태평양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시아 지역을 뛰어넘는 이제 군사 강대국화하기 위한 그런 노선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가 과거로부터 파키스탄과 예. 그러한 또 군사적 갈등과 대치 상황 속에서 늘 있는 나라죠. 예, 파키스탄과. 이제는 예. 중국의 부상에 인도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도가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에서의 패권 그리고 그 자국뿐만 아닌 안보 그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예, 예. 안보 상황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저 방산 수입 국가 10순위에 원래 사우디가 늘 1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인도가 또 상당 부분 많은 방산을 이제 수입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김관영 기자님.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긴 한데 우리 시청자들도 앞서 모두에도 질문을 던졌는데 K방산의 진짜 매력은 뭘까? 뭐 가성비라고도 어떤 언론에도 나오고요. 뭡니까? 우리가 진짜 잘하는 거. 왜 우리가 앞으로도 잘하고 많이 찾고 좀 성장성이 있다. 뭘까라고 한다면? 앞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네. 일단 무기 체계는 신뢰성이 가장 신뢰.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남북 간 대치 상황이라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예. 우리나라가 무기 체계를 과거부터 자주국방 했죠.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하 뭐 수입도 했지만 자체 예. 개발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해 왔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이 그 무기 체계 성능이라는 게 예. 세계 정상급에 버금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직접 유사시 직접 써야 되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이 ROC라고 하는 전투 성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해외 제품의 미사일,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두 발이나 세 발을 쏴서 뭐 요격률이 80% 네. 달성하면 통과 이런 식인데 아. 대한민국은 이 한 발을 쏴서 90몇 % 이상이 돼야 통과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무기 체계 신뢰성을 요구하고 예. 특히 단연간에 이게 무기 체계를 운용해 오면서 그렇구나.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러한 신뢰성을 해외에서도 이제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신속한 납기하고 그다음에 뛰어난 가성비가 가성비. 핵심인데 가격 대비 성능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 폴란드의 수출 사례를 보면 1차로 납품된 FA-50 전투기 같은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에 13대가 납품이 됐어요. 이거는 세상에 유례가 없는 그래요? 실적이거든요. 네, 아, 진짜로요? 뭐 예. K2 전차도 마찬가지고 K9 자주포도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몇 주 안 돼서 예. 초도분이 그 폴란드 현지에 도착하는 이런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예. 사실 이런 무기 체계를 납품할 수 있는 국가가 세계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 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항상 뭐 강조하는 부분인데 네. 앞서 루마니아도 우리 K2 전차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K2 전차가 대당 가격이 뭐 이거를 공개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한 250억에 300억 네. 사이 정도 되는데 수출형 K2 전차가 근데 앞서 그 루마니아가 도입한 그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경우에는 한 350억에 400억이 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주력 또 경쟁국인 독일 레오파드인 예, 경우에는 독일. 450억이 넘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에이브람스 전차와 예. 같은 120mm 활강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비슷한 화력의 기동성도 1,500마력으로 뛰어나거든요. 네. 이 1,500마력급 전차가 사실 그 독일 레오파드 전차하고 비슷한 급이기 때문에 예.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가격은 저렴하니까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 자체가 이미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워낙 이 무기 시스템에 철저하게 해왔죠. 그런 기준으로 또 만들고 수출을 하게 되니까 우리의 이제 상대 국가들에서는
이 정도로 뭐 이렇게 좀 감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우리 K방산을 어필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탁월한 성능, 여기에도 합리적 가격으로 가성비를 갖춘 국산 무기들, 이 K방산 인기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수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먼 미래를 보고 우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 보시고요. 이제 K방산의 미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아마 시청자분들, 국민들 더 놀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미사일, 전차, 자주포 이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잠수함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K방산이 지금 잠수함 됩니까? 예. 뭐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K방산에 해외 수출되는 무기 체계를 보면 K2 전차나 K9 네. 자주포 사실 이런 무기 체계는 다 지상 화력 체계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수상함, 이제 군함 중에 이제 잠수함이나 예. 이러한 구축함도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수함 건조 능력은요. 네. 디젤급 잠수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잠수함 건조 강국이다. 예.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독일 이런 정도의 나라인데요. 예. 최근에는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예. 약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뭐 아마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런 양강 체제 하에 아마 2파전으로 좁아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일본의 뭐 대표적인 뭐 미쯔비시나 가와사키와 같은 이런 이제 기업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과 예. 하나오션 등이 아마 이제 경합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잠수함도 된다. 전투기 됩니까? 지금 전투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해서 예. FA-50 전투기를 지금 또 폴란드나 했잖아요. 예, FA-50. 이라크에도 예. 그렇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KF-21 전투기가 향후 전력화돼서 양산 배치가 된다면 네. 아마 또 수출 효자 품목으로 네. 아마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KUH 우리 수리온 헬기도 아, 맞아요. 해외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카이에서도 지금 일종의 엠바고로 지금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네. 이라크 정부는 지금 수리온 도입 사업이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외로부터 이러한 지상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해상 무기 체계와 공중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예. 다양한 이런 무기 체계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미 함정, 잠수함 되고 또 비행기도 우리의 KF-51인가요? 차세 우리 전투기가? 예, KF-21. 21. 예, 21. 또 수리온 헬기 등이 있어서 이제 공군 쪽도 되고 있고요. 육해 공중에서 해 쪽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이제 함정입니다. 함정. HD 현대가 페루 남미 쪽으로 뚫었네요. 아, 예. 최근에 낭보가 있었는데요. 페루 국영 업체인 시마 조선소랑 예. 총 6척의 함정, 총 4척의 함정을 함정. 현지에서 건조하는 공동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예.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자세히 좀 보면 이번에 수출된 함정은 3,400톤급 호위압 한 척하고 예. 2,200톤급 원해경비함 한 척, 예. 그리고 1,400톤급 상륙함 2척을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건데요. 아. 현지 조선소에 건조는 하는데 설계는 우리 HD 현대중공업 하고. 그리고 함정에 들어가는 뭐 장비, 예. 설비 이런 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공을 하고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예. 사업 협력 모델로 수출이 성사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HD 현대중공업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15년 동안 그러니까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예. 그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 뭐 해군, 예.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산업부,
뭐 주페루 한국 대사관 코트라까지 예. 전 정부기관과 업체가 원팀이 돼서 예. 요번에 이런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국내 군함 시장이 포화 상태라 예. 이 산업이 계속 신기술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데 나가야죠. 말씀드린 대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이 필요합니다. 예. 수출 시장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 페루 모델처럼 그 민간군이 원팀이 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네. 이 모델이 필요하고요. 또 이번 페루 모델에서 주목할 점이 네. HD 현대중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군함을 만들기도 하지만 창 정비도 하기 때문에 그 도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 해외 수출 물량을 감당하다 보면 예. 국내 군함이 적기에 정비를 못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이번 모델처럼 설계하고 부품이나 기계 장비들을 현지로 주고 현지에서 건조하게 되면 그러니까 페루 도크에서 만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국내에 어떤 그 대기 태세에도 문제가 없는 이런 모델을 개발해냈다. 이런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페루를 일단 열었잖아요. 여기 남미니까 얼핏 드는 생각은 페루 인근의 남미를 한번 이 상태로 쭉 갈 수 있는 이 정도는 좀 너무나 기대가 큰 건가요? 지금 일단 페루 시장이 열렸고 예. 뭐 우리나라 함정이 지금 필리핀에 우선 나가서 필리핀. 지금 동남아 예. 시장을 먼저 간다. 뚫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한 15년 동안 이게 투자하고 했으니까. 공을 들였기 때문에 예. 아마 페루 시장이 열린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도 좀 파급 효과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예. 중국은 어때요? 우리 배도 조선도 중국 때문에 참 힘들었거든요. 그 중국도 여기 막 뛰어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국 네. 군함 중국 군함. 군함도 네. 중국 군함도 아마 수출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 미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그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많죠. 아마 수출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군함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한 명이 있어요. 이게 독일은 뭐 워낙 잘한다고 쳐더라도 제2방산이요. 저는 제2방산이 좀 낯선 단어기도 한데 최 교수님, 일본도 방산 좀 됩니까? 실력이? 예, 좀 제2방산이 있어요? 뭐 이웃한 나라인데 좀 불편한 이웃이죠. 네. 과거 전범 국가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의 예. 또 그런 전범 국가인데 최근에 이 방위대강을 수정하면서 예. 기존에 이제 일본은 이러한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국가를 지향하면서 예. 이제는 정식 군대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예.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군사 강대국화에 대한 강경 노선으로 지금 좀 갈아탄 것 같습니다. 근데 실력이 있어요, 일본?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고요. 예.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뭐 잠깐 군함 얘기를 했는데 1940년대 항공모함을 7척이나 보유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저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좀 무기 산업에 대한 예. 이러한 좀 움직임들이나 이런 동향들을 보면 예.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상황이다. 예. 사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러한 무기 수출 대열에 포함이 되면 예. 사실 우리의 가장 이제 주요한 이제 경쟁 대상 국가가 될 것이 이제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올해 발주 예정인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교체 사업이 약 60조 원 규모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예. 사실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 이 대규모 그 잠수함 교체 사업을 우리 앞두고 있는 이런 네. 캐나다 사업에 있어서 사실 일본을 제일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러한 제2방산의 이런 좀 도약이나 예. 또는 앞으로의 움직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될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뭐 러우에도 무기 수출을 하고 있다. 이거 맞나요, 일본이? 완제품 플랫폼 무기 체계보다는 이제 군수 지원이라든가 예. 뭐 우리가 이제 단순한 완성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뭐 MRO라든가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ILS 분야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뭐 군수 지원들이 해당이 되는데 예. 일본은 그러한 부분들을 과거 이제 우회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도를 해왔고 지금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러한 완제품의 완성된 무기체계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 그런 가능성이 노후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안 나왔을 뿐이지 실력들은 다 갖춰놓고 있고 자기들 이제 체계만 바꾼다면
굉장히 우리의 경쟁국으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의 방산, 제2방산도 저희가 꼭 기억하고 체크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 기자님, 이제 수윤법, 수출입 운행법 관련한 개정안인데 일반 국민들이 아마 수은법 개정 얘기했을 때 이 수은법 개정이랑 K방산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쉽게 좀 이해 안 가시는 대목도 좀 있습니다. 수은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 좀 이번에 그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 K방산에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그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폴란드랑 2022년도에 이제 기본 계약이라는 걸 체결했는데 이게 한 총 440억 달러 규모였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1, 2차로 나눠서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예. 1차 본 계약에서는 이제 123억 달러 규모 예. 요렇게 계약을 추진해서 실제로 양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 80% 정도인 한 100억 달러를 예. 우리나라 이거를 신용공여 기관이라고 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네. 그 보험에 대한 보증을 서주고 그다음에 그 차관으로 대출을 해주는 예. 뭐 이런 규모로 이제 100억 달러 규모를 폴란드에 빌려준 겁니다. 빌려줬는데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이 우리나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뭐 이런 지원하기 위한 그 공적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2차 계약을 이제 체결하려고 보니까 네. 2차 계약 때도 폴란드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80%의 또 차관을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차 계약 규모는 1차보다 훨씬 많아서 한 319억 달러, 네. 우리나라로 치면 한 42조 3조가 넘는데 네. 여기에 80%를 또 요구하는 거죠. 네. 여기에 80%면 한 34조 정도가 되는데 10%가 넘네요. 이 돈을 차관을 하려다 보니 예. 수출입은행의 그 공적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법정 자본금 한도가 예. 이미 1차 때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늘리지 않으면 네.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법에서 기존 법에서는 네.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묶어두고 있었는데 네. 15조로. 15조로 네. 묶어두고 있었는데 이거를 25조 규모로 이제 늘리기로 한 거죠. 예. 근데 아직 이제 이게 법이 2월달에 이제 국회에서 의결되다 보니까 네. 아직 시행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시행이 되고 나야 이제 수은이 자본금을 네. 이제 확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요번에 폴란드 차관단도 와서 정부기관 사람들도 만나고 하니까 아마 저 자본금 확충 방안하고 또 이것도 안 되면 시중은행의 여력까지 보태서 어떻게 폴란드 방산을 지원할 것인가 예. 정부가 아마 이 계약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됩니다. 근데 기자님 앞으로 사이즈가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한다면 이게 25조가 아니라 더 좀 키워놔야지 넉넉한 거 아닌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회수를 하니까. 그래서 당초 원래 예. 제안된 법은 30조 원까지 늘리자, 35조 원까지 늘리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야 간 의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이게 그래요? 25조로 절충이 돼서 예.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더 우리나라 산업 규모가 커진다면? 방산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반도체 무슨 설비 투자가 예. 해외 SOC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수출될 때도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빌려줘야 되거든요. 네. 먼저 빌려주는 형식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10조 원이 돈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10조 원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가는 거라서 일정 부분 빌려주고 거기에서 얘네가 돈을 회수를 하면 그다음 또 스텝으로 또 빌려주고 이렇게 받는 구조라 예. 굳이 돈이 딱 그만큼 30조, 40조가 되지 않더라도 뭐 수출을 지원하는 데는 뭐 무리가 없을 25조 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회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교수님,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방산,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방산 비서관도 좀 필요한가 이런 지적도 하나 있고요. 지금 정부가 1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 공급하고 R&D에 4천억 원 투자한다.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거든요. 방산이라는 게 이렇게 정부 쪽에서도 한 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 방위 산업은요 좀 특수한 안보 산업이라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국가,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육성 정책이 없으면 사실 방위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예. 산자부 장관님께서도 카이 현장에 예. 방산 현장을 또 방문하셔서 앞으로 방산 수출에 정부가 뭐 무역 금융이라든가 그리고 뭐 해외 마케팅 여기에 이제
전 세계 방산 거점 무역권을 32개로 네. 확대하고 더 나아가 이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조성하기 위해서 4천억 원에 달하는 예. 이 소부장 분야에 R&D R&D. 자금을 투자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한 바 네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지만 우리 방위산업의 이런 생태계나 또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정부의 지원 대책 그리고 지원 방안들 이런 것들은 상당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지고 네.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트롤 타워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규모가 커진다면 정부 쪽에서도 앞서 뭐 이제 방산 비서관 이야기도 나오지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오랜 방산 업계뿐만 아니라 예. 전문가 그룹들에서도 꾸준히 이야기 나왔던 건데요. 예. 이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안보 산업인데 예. 단순한 산업적 관점하에서만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외교부, 예. 국정원, 산자부, 중기부, 국방부 등등등 예. 이러한 어떤 범정부 부처 간에 맞아요. 그걸 유기적으로 조율 예. 통제할 수 있는 결국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고 핸들링할 수밖에 예.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 방위산업이 조금 더 좀 기민한 또 그리고 또 체계적인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야 된다. 이거는 뭐 과거에 뭐 국무총리실 산하나 네. 뭐 이런 또 설립이 또 검토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우리 정부 수반에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대통령실의 이런 방산 비서관과 같은 컨트롤 타워가 네.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위산업 민관인데 관 쪽에서도 각 부서를 또 다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민관 이걸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언도 해주셨고요. 자, 김 기자님 이제 거의 마무리 질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4대 방산 강국으로 가야 되겠고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성비 좋은 방산에서 이제 명품 방산까지도 가야 될 텐데 어떤 노력도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뭐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 수출 금융 지원 부분입니다. 사실 예. 정부가 원팀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나서도 네. 본계약 체결을 위해서 차관 형식이나 무역 보험 뭐 공사를 통한 무역 보증이 안 되면 네.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보면 사실 그 현재 이제 방산 세계 시장을 보면 계약 금액의 한 80%는 빌려주는 걸로 예. 관례적으로 네, 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근데 막 우리나라 일부 여론이나 뭐 정부에서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는데 이게 내돈내산을 어떻게 수출이라고 얘기하냐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국제 관례가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받죠 다시. 네, 그렇죠. 돌려받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이율로 돌려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걸 내돈내산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포린 밀리터리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네. 아예 전체를 다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뭐 진행을 하고 있고 프랑스도 수출보험공사나 뭐 신용보험을 통해서 뭐 하고 있고 예. 아까 인도 개성 얘기 나왔는데 여기는 무기 구매액의 80%까지를 뭐 제공을 한다고 해요. 여기도 역시 예. 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방산 수출에 대한 인식이 좀 올라와야 K방산이 계속 뭐 얘기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 금융. 변화이 필요하다. 네. 조금 이제 방산도 금융이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산도 금융이다. 자, 이 말 꼭 기억하면서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봄꽃이 피는 시기부터 봄, 여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는 지역 축제들이 열리게 되죠. 자, 지역 축제 바로 우리의 숨겨진 여행 본능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런 봄 축제들이 단순히 여행 본능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올 봄, 여름 우리가 가보면 좋을 전국의 지역 축제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우리 국내 관광 발전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